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용나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 시간 할 차례죠. 오늘 지금 이거 촬영하는 날짜가 5월 11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자료 수집 방법 1 얘기할 때 20일 날부터 계약을 해서 같이 만나겠다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이태원 사건이 난 뒤로 지금 내일 또 다시 지금 이야기를 해서 또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러다 또 못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됐다, 물론 뭐 그분들이 아파서 잘 됐다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학교 가고 싶어 정말 죽겠다 하는 또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내일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참 쉽지 않네요. 이 코로나 굉장한 녀석입니다. 오늘 자료 수집 방법 2 하는데요. 두 가지 남은 자료 수집 방법, 참여 관찰법하고 실험법 두 개 남았거든요. 그거 보고 정리해본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자료 수집 방법 네 번째 이름은 뭐냐면요, 참여 관찰법입니다. 참여 관찰법. 이름 좀 길네요. 긴데 참여한다는 말, 관찰한다는 말 두 말이 전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참여 관찰법의 의미가 뭐냐면,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참여 관찰이구나, 이 내용인 거죠. 어렵지 않은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문헌 연구하려는 대상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온 문헌으로 자료를 수집하겠다. 질문, 내가 연구하려는 연구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고 대답을 수치화해가지고 계량화해서 분석 기준이 명확하게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나눠준다.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한다. 면접, 많이는 못하겠지만 소수 몇 명 데려다가 진지하게 깊숙이 내면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나의 생각과 더불어 자료를 수집해 보겠다. 면접. 네 번째 나온 참여 관찰은요, 그것도 안 돼. 내가 직접 연구하려는 대상자들의 행위를 들어가서 봐야겠다. 이런 방법인 거죠.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자, 연구 대상에 대한 조작이나 간섭 정도가 가장 약한 방식이다. 왜 그럴까요? 연구 대상자들한테 협조를 얻을 게 없어요. 질문지법을 한다 그러면 이거 좀 설문지 좀 주세요, 써서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고, 면접을 하려고 해도 잠깐 얘기 좀 하자,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질문해서 대답을 들어야 하는 이런 수고로움이 있는데, 참여 관찰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해요. 연구한다고 자체를 그냥 들어가서 쭉 살펴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에게 이 지금 어떤 사회 관찰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조작, 연구자 원하는 대로 조작하거나 간섭하거나 이런 게 가장 약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 내용이 가장 키워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조화 표준화 선생님이 용어 기억나시죠?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 떠올랐어야 되는데 질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비구조화, 비표준화 하면 질문지법하고 약간 성격이 반대였던 면접법이 생각이 났겠죠. 근데 참여 관찰은 면접법보다 훨씬 더 가장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된 거다. 이건 면접법보다 더 심한 열려있는 연구잖아요. 그 느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구조화되고 가장 비표준화된 연구 방법이 아니라 자료 수집 방법 하면 참여 관찰이 딱 떠오르면 된다.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참여 관찰법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우리 질문지를 하려고 하니까 글을 못 읽는데, 그래? 그럼 말로 하자. 말로 하려니까 말도 안 통하네? 질문지 면접이 다 불가능해. 그런 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지금 많이 없어졌겠지만 정말 동떨어져 있는 어디 대륙의 작은 섬에 있는 원주민들의 삶을 연구하겠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문헌 연구도 사전에 좀 해볼 수도 있고 그 부족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근데 질문지나 면접은 좀 힘들 거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거지. 이 방법밖에 없겠죠?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그러면 대부분 그런 섬에 가면요, 실제로 옛날에 문화인류학자들 보면 짧게는 뭐 1년, 2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있어요. 자기 그냥 평생을 걸어가지고 이 연구를 완성시키고 돌아가시더라고. 문화인류학계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뭐 엄청난 결과를 찾아내게 된다면.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그런 연구,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장단점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장점을 본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자연스러운 표현 잘 알아두세요. 너무 자연스럽잖아. 얘들아, 지금부터 자료 수집할게. 이거 설문지 해줘. 얘들아, 지금부터 자료 수집할게. 내 말에 대답해줘. 이게 아니라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직접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참여 관찰이라는 거지. 그것을 자료의 실제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보다도 꾸밈이 없고 솔직한 자료가 나오는 거죠. 이쯤에서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면, 너희들한테 이걸로 할까?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 조사를 하고 싶어. 질문지로 하든 면접으로 하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아내야겠다 하면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면 알겠지만 약간 선생님 동안이잖아요. 그쵸? 예. 동안이다 보니까 교복을 이렇게 입고 더 어려 보이는 스타일로 한 다음에 저 옆에 어디 고등학교에 전화가 왔다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1, 고2, 고3, 3년을 투자해서 3년 동안 같이 애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거지. 애들은 내가 연구자인지 모르게 하고 직접 전학 온 학생인 것처럼 애들하고 막 재밌게 놀다가 수첩을 꺼내서 몇 월 며칠 애들이 라이터를 구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리얼한 조사 방법이겠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원시 부족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부족들에게도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협조 없어도 된다. 뭐 해주세요 안 해도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 기다려야 돼.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첨단고등학교로 학생으로 전화가 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기 서울에서 왔고요. 잘 부탁드려요 하고 이제 자기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하고 1, 2, 3년을 기다리는데 세상에 담배를 아무도 안 피우는 거야. 근데 내가 중간에 왔다가 다시 갈 수도 없고 연구를 끝낼 수도 없고 기다려보자, 나오겠지. 이러면서 3년을 너희들하고 우정을 쌓고 진짜 연구자의 어떤 그걸 망각하고 이것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시간과 비용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관찰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 관찰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 이게 자료 해석에 개입할 우려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문헌 연구에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이거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맞죠? 나머지는 조금 질적 자료이기 때문에, 질적 자료라는 것은 연구자가 자신의 해석을 개입시켜서 만드는 자료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좀 자료 해석을 좀 자기의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 역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참여관찰법에도 해당이 되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관찰자의 참여로 인한 현상의 왜곡,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나와 있냐면 선생님 방금 뭐 이제 내가 진짜 학생으로 분장을 해서 가서 애들이 몰랐다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어떨 거야? 원시 부족의 삶을,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인간들의 어떤 사회성 이런 걸 탐구하기 위해서 부족을 하나 찾은 거야. 근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도 그냥 누가 와서 촬영한다는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그 원시인으로 분장을 하고 가? 그럼 그 사람들이 모를까? 그 사람들 부족에 못 들어,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연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참여 관찰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문화인류학자 김우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1년 정도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연구하고 싶은데 그냥 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넓은 의미로 그냥 참여 관찰로 보는 건데, 그렇게 들어가면 이 원주민들이 정말 나쁜 풍습 중에 하나가 사람을 먹는 식이는 어떤 습성이 있는 거지. 근데 이들이 야, 이거 지금 밖에서 와서 우리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알려지면 우리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 사람이 우리를 관찰하는 동안에는 사람 먹는 그런 풍습은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짜고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참여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왜곡이 될 수가 있다. 옛날에 EBS에서 학교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인터뷰하고 선생님 데리고 인터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자. 그리고 정말 리얼하게 학생들의 모습을 보자. 이런 뭐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 학생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맨날 쉬는 시간에 막 엎드려 있고 막 축구하고 막 유리창 깨고 막 그러다가 카메라가 딱 켜져 있고 엄마 아빠도 다 보고 전 국민이 다 보는데 갑자기 애들이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막 복습하고 있고 뭐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겠지. 그게 왜곡인 거죠. 참여 관찰도 이런 왜곡은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대처가 곤란하다. 아무래도 직접 참여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분장을 다 하고 교복도 사고 책가방도 사고 말투도 조금 더 뭐 고등학생처럼 막 바꿔가지고 막 아이 졸라 아이씨 막 왜 욕도 막 연습하고 준비 다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안 하네. 이런 변수 어떻게 뭐 대처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참여 관찰의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변수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가 없다. 이거 1번하고 4번하고 같이 묶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여 관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마지막 실험법입니다. 실험법. 근데 우리가 옛날에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나누고 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제 나눴지만 실험이라는 말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나요? 선생님은 눈 감고 실험이다 그러면 그냥 막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용액을 막 섞어가지고 뻥 터트리고 막 이런 딱 그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드는데, 그 이미지가 맞습니다. 실험은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면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자료를 질문지하고 더불어서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사 대상한테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 이게 실험법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작을 가한다는 거 딱 들으니까 뭐하고 딱 이미 대치가 돼요? 실험 대상자들, 연구 대상자들에게 조작을 막 가해 놓는다. 아니면 아무 조작도 가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본다. 참여 관찰하고 바로 대조가 되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위적이고 가장 엄격한 통제를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런 성격도 실험법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하나 알아야 돼요. 과학탐구에서 나오는 용어이기도 한데, 이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것을 독립변수, 두 변인 간의 관계할 때 이게 바로 선생님이 굉장히 아끼는 아이펜슬이 날아갔는데 다행히 잘 주웠습니다. 두 변인 간의 관계 얘기를 할 때 원인이 되는 그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변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종속변수. 그래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유의미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고, 그 관계를 우리가 자료로서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실험이에요. 실험 주제. 김우람 선생님 수업이 사회문화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이렇게 해놨네. 여러분들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원인과 결과. 너무 쉽죠, 이거는? 김우람 선생님의 수업, 이게 뭐겠습니까? 독립변수가 되겠죠. 이 원인이 뭐에 영향을 미쳐? 사회문화 성적. 이게 종속변수. 그럼 이 실험을 이제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실험할 거야? 자, 이렇게 합니다. 처음엔 집단 2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3학년 애들 30명, 2학년 애들 30명,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가 지금 김은하 선생님 수업을 듣는 애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3학년 지금 선배들은 선생님을 못 만났잖아요.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하고 성적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겠네. 이거 이해 가시죠? 이게 실험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하고 일단 수준이 다르잖아. 얘네들은 지금 벌써 1년 한 바퀴 돌려가지고 막 수능 모의고사도 풀고 있는 애들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겠죠. 그죠? 그래서 두 집단이 완전히 다른 같은 동질적인 성적, 동질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건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인간을 그냥 무슨 컴퓨터처럼 복사할 수 있으면 2학년 여러분들 사회문화 듣는 애 30명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얘네들의 머리를 DNA를 똑같이 복사해서 AI 30명을 그대로 얘네 두 집단을 만들 수가 있다면 엄청나게 완벽한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30명한테 선생님 수업을 막 하고 너희들 DNA를 복사한 AI 30명은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시험 보면 누가 더 잘했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두 집단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 사전검사를 하는 이유예요. 이 사전검사가 왜 해야 되냐? 얘네 성적이 원래 얼마였는지, 얘네 성적이 왜 얼마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한 번 더 설명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2학년 30명, 3학년 30명 무작위로 두 팀을 만들어가지고 사전검사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원인 처치하죠. 독립변인. 아까 김우영 선생님 사회문화 수업 이게 독립변인이잖아요. 얘네한테만 독립변인을 처치합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얘네들은 해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자면 이 독립변인을 처치하는 이 집단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험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험 집단. 이거 꼭 적어두세요. 독립변인을 처치해서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 연구 대상자인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요. 얘네는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얘네들은 사전검사 끝나고 묶어놔야 돼. 왜냐면 막 어디 뭐 훨씬 훌륭한 막 어디 인강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EBS를 듣고 막 뭐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일단 얘네들의 실력을 그대로 다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제시켜놔야 돼요. 비교하기 위해서 통제해놓는 집단.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통제 집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다른 비교하는 그룹을 비교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됐죠? 자, 그래서 사전검사를 딱 해봤을 때 일단 독립변인 아까 얘기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한 85점이 나왔어요. 평균이. 선생님 연구 이제 문제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사전검사를 했더니 얘네들이 65점이 나왔어. 뭐 사전검사의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 원인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원인이 들어가기 전의 일이잖아. 근데 이 점수가 왜 유의미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변인은 얘만 처치하고 얘만 해야겠죠? 얘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제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통제집단. 자, 그러고 나서 사후 검사를 해요. 이 독립변인 처치한 뒤에 검사를 했더니 얘네들이 90점이 됐고요. 얘네들이 85점이 됐어요. 느낌 옵니까? 세상 바보한테 어때? 그러면 야, 얘네들은 김은하 선생님 수업 안 들었는데 90점 맞았고 얘네는 수업 들었는데 85점 맞았어? 안 듣는 애들이 더 잘하네. 이렇게 하면 이 연구는 엉망이 되는 거지. 지금 약간 센스 있는 친구들은 사전검사 왜 했는지 느낌 올 텐데 뭘 지금 확인하려고 사전검사를 했을까? 얘네 원래 잘하던 애들이잖아. 독립변인 처치를 했더니 플러스가 얼마나 됐어요? 20점이나 플러스가 됐어. 얘네는 이 김은하 선생님이 위대한 정말 훌륭한 이 사회문화 수업을 처치를 안 했더니 고작 5점밖에 오르지 않았다. 결국 이 독립변인 김은하 선생님의 수업은 종속변인인 사회문화 성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이 가설을 수용하면서 연구가 끝나게 된다는 거지. 기분 좋네요. 이해지만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꼭 같이 넣어놔야 될 게 이 사람들이 통제 집단이라는 거, 이 친구들은 실험 집단이라는 거,
사전 검사를 왜 하는지, 왜 합니까? 만약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AI 얘기했던 부분 잠깐 돌려서 다시 봐보세요. 그럼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독립변이만 처치를 하고 사후검사 비교해본다. 이렇게 하면 실험법이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실험도 장단점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법칙 발견 딱 보자마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딱 느낌 와요? 딱 그냥 양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 발견하기 너무 좋은 자료 수집 방법이죠. 이런 거에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다. 질문지도 그랬잖아. 김은하 선생님 수업은 사회문화 성적에 영향이 있네요. 듣는 친구들이 더 성적이 좋네요. 그랬더니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면접법으로 연구를 한 연구자가 있다면, 아니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이 친구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뭐지 그게 말이 돼? 그게 근거야? 별로 좀 논리가 떨어질 수 있어.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전검사, 사후검사 쭉쭉쭉 데이터 보시죠.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정확하고 정밀성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이 최고죠. 그 다음에 또 이 실험 상황을, 이것도 뭐 계속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재조성해가지고 반복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만 만들어 놓고 독립변이 처치하고 하면 이런 실험은 계속 연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참여관찰하고 대조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참여관찰, 내가 10년 연구하고 와서 이제 그 연구자가 또 가서 또 연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많이 변했을 텐데. 자, 이런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회 현상을 통제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에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이 아까 봤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3학년 언니들 있잖아. 3학년 형들, 오빠들, 우리 2학년들 독립변인 처치 김은하 선생님의 수업이 들어가는 동안에 얘를 통제시켜놨잖아. 이거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냐 이거야.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김은하 선생님 수업을 하라고 하고 얘네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무슨 공부를 하든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뭐 자습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강사의 수업을 듣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 아무튼 막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서 통제를 할 거냐. 쉽지가 않죠. 진짜 쉽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놀아버렸어. 잤어. 그냥 다 공부 안 하고. 그래서 플러스 5점밖에 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만약에 꼭 김우람 수업이 아니라 누구 다른 강사의 수업을 얘네들도 열심히 시켰으면 얘네도 플러스 20점 넘게 될 수도 있는데, 임마. 얘네들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통제를 해? 그게 말이 안 돼. 이 사회문화 현상을 그렇게 실험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단점이. 다른 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자, 두 번째. 근데 이걸 또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건 그냥 실험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사회 현상에 전부 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방금 들었던 얘는 뭐 억지로라도, 만약에 진짜 선생님 수업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나를 막 어디 막 데려다 놓고 우리나라 전국 수험생들한테 막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실제 사회에 진짜 적용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연구예요. 자연현상에서는 진짜 실험하고 조금 다르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막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이거 적용하는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 대상이 인간이야. 여기서부터 이미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험 대상이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호손 효과, 존앤 효과,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요. 뭐 시험에서 이 효과 이름은 해서 뭐 호손을 써라, 영어로 철자로 스펠링 틀린다 뭐 이렇게 문제는 안 내겠지만, 이러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실험 집단인데, 이 호손은 뭐냐면 공장이에요. 옛날에 공장인데, 이 호손 공장에서 이 공장 관리자가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하지?
이 약간 조명이 더 밝아지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럭스라고 하나? 조명의 단위를 뭐 30럭스, 40럭스, 50럭스, 60럭스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명을 밝게 해봤을 때 노동자들이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지는가를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조금씩 높이니까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자랑스럽게 막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이 빛의 조명의 어떤 밝기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엄청 비판을 두드러 맞은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네가 얘들아 자 30럭스를 해봤다? 40럭스를 해봤다? 이런 노동자들이 이 지금 자기가 실험 집단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밝아졌다고? 우리 사장님이 밝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걸 생산성이 올라가는 걸 원하시나?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실험 결과에 이게 반영이 되더라 이거예요. 실험 집단들이 자기가 실험 집단이니까 통제 집단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이 실험을 다 왜곡시켰다는 거지. 이걸 누가 증명했냐면 실제로 실험 좋았어. 밝으니까 열심히 하네. 이렇게 하고 이제 논문 쓰고 막 끝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끝 이렇게 하고 올려봤더니 생산성이 하나도 변화가 없더래. 답 나온 거잖아. 얘네들은 조명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연구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올라갔던 거지. 어쨌든 이건 실험 집단들이 반응하는 효과.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 예로 따지면 2학년들이 야 김은환 선생님 수업 지금 이거 잘 들으면 김은환 선생님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김은환 선생님 수업이 인정이 되는 거야? 미친 듯이 더 열심히 하자. 이런 효과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진짜 내 수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호손 효과. 반대로 존 헨리 효과라는 것은 실험 집단이 아니라 통제 집단이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겠죠? 이게 뭐냐? 이 존 헨리라는 사람은 실제 사람인데 공장의 노동자예요. 철도 노동자인데 이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철도를 까는데 사람이 맨날 하다가 기계가 도입돼가지고 이 기계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기계 만든 사람들과 그 관련 업체들이 와서 야 이 기계가 얼마나 사람보다 효율적인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기계하고 사람하고 시합을 붙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존 헨리라는 사람이 엄청 거구에 키도 큰 사람인데 야 그 소식 들었어? 이제 기계가 들어와서 이 일을 한대. 그럼 우린 이제 해고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면 안 되겠잖아. 그래가지고 기계하고 시합을 하는데 미친 듯이 이 사람이 막 일을 해가지고 기계를 이겨버린 거예요. 통제 집단인데 지금 기계의 성능을 연구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죽어버려. 너무 과로해가지고. 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존 헨리 효과다 이렇게 지었거든요. 통제 집단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제 집단이고 쟤네가 실험 집단인데 이 연구를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를 망치고 싶은 거지. 저 사람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무마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아까 예로 따지면 3학년들이 야 김은환 선생님 수업 받으면 이제 성적 올라가는 거래. 야 지지 말자 하면서 통제 집단이 미친 듯이 해가지고 결국 실험 결과를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는 효과. 존 헨리 효과. 두 가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오늘 이제 5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로 선생님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잘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로는 시간 비용 효율성이 누가 더 뛰어나냐 바로 나와야 되는데 누가 제일 간편하고 빨리 할 수 있지? 맞아요. 문헌 연구가 일단 나오면 제일 좋은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 3가지만 비교를 하는 거야. 이 3가지만 비교를 하면 가장 빠른 건 질문지기겠죠? 그 다음에 면접, 참여 관찰의 시간 비용 제일 널널하고 제일 비효율적, 비경제성 있는 그 다음에 자료가 우리가 수집한 자료가 굉장히 구조화되고 표준화됐다. 이건 이제 못하면 진짜 바보다 바보. 가장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거 질문지, 면접, 참여 관찰 이 순으로 간다. 물론 실험이 있다 그러면 실험이 여기 있겠죠? 맨 앞에 실험이 넣는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3번째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필요한 자료가 굉장히 다양해.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양한 자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요건 이런 느낌으로 갖고 가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 문맥에 맞게 다 잘 읽어보고 골라야 되지만 문제를 풀 때 일단 필요한 자료가 굉장히 다양할 때는 참여 관찰 쓰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접이나 질문지 같은 것등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참여 관찰은 약간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가 계속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냥 그거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자료가 다양할 경우에 참여 관찰 쓰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느낌 한번 알아두시면 다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이거하고 반대로 현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내가 몰라, 뭘 물어봐야 할지 정한 게 아닌데 근데 일단 감이 안 와. 이걸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총체적으로 정말 다 살펴봐야 될 연구다 할 때는 직접 관찰이 제일 적합하다, 오히려. 왜냐면 질문이나 면접법을 쓸 때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뭔지 정말 감도 안 오는데 질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면접하는 사람하고 무슨 질문 대화를 할지 정할 수가 없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관찰이 제일 좋겠죠.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건 선생님이 왜 하냐면 말 그대로 진짜 수능 문제 풀기 위한 어떤 정리 단계니까 일단 적어 놓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조금씩 확인해 보면서 좀 더 머릿속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연구 대상이 참여 의욕이 높아. 아, 네, 저 뭐든지 할게요. 네, 빨리 시작하세요. 막 이런 단계야. 얘한테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아니면 반대로 저 몰라요.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 애한테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이 좋겠냐? 질문지가 가장 좋죠. 왜냐면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잖아. 얘는 뭐든지 해도 다 할 수 있잖아. 왜냐면 질문지를 했을 때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하든지 무성의하게 대답할 텐데 얘네들은 지금 열의가 높다니까? 그러면 질문지로 해도 얘네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할 거야. 그러면 시간 비용 아끼는 게 낫지. 근데 만약에 의욕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참여 관찰 해야죠. 그렇죠? 이해가죠? 마지막으로 이제 신뢰도 타당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뢰도 타당도. 신뢰도라는 것은 믿는다의 어떤 신뢰 느낌보다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사회학에서 나오는 신뢰도다, 뭐 여러 학문에서 나오는 신뢰도를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계속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 이것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다음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조사가 나오면 이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계속 이렇게. 타당도라는 거는 정말 조사하려고 하는 적합한 내용을 얼마나 잘 조사했는가를 타당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써놓고, 일단 신뢰도라는 거는 계속 연구를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질문지가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한번 느낌을 느껴보세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면 다음에 한 1년 지나고 이 사람한테 다시 이걸 물어봐도 거기다 할 확률이 그나마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면접이나 참여 관찰이라고 열린 걸로 물어봐 버리면 이 사람은 또 다른 행동을 하기가 쉽거든. 근데 만약에 자기가 행동하거나 대답할 수 있는 게 구조화되어 가지고 정해져 있다면 그 중에 고르는 건 좀 더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결과를 내지 않을까? 반대로 타당도, 얼마나 내가 연구에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냈냐 하는 타당도는 참여 관찰만 한 게 없지.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참여 관찰, 면접, 질문지, 이 순으로. 그래서 이 정도로 참여 관찰, 면접, 질문지 비교하는 내용. 이것보다 더 막 신경 쓰이는 지문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 수능 문제 중에서도 약간 난이도가 낮은 우리 병아리들에게 어울리는 문제로 찾아왔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7번 문제예요.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료 수집 방법 비교하는 거.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 A, B, C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A, B, C는 각각 질문지, 면접, 실험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를 읽어보고 가장 어울리는 자료 수집 방법이 뭔지 찾는 겁니다. 보니까 폭력 예방 교육이 폭력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뭐 답 나왔네 바로. 두 변인 교육이 폭력성 감소, 변인이 이 두 변인의 관계, 그죠? 교육 전후의 검사를 통해서 측정했다. 우리 방금 해가지고 바로 실 떠올르죠? 청소년 1000명을 대상, 이거 보자마자 느낌 와야 돼. 언제 이거 실험할 거야, 1000명을. 아니면 언제 다 얘네들을 다 면접을 할 거야. 역시나 상관관계를 분석하겠대요. 오케이?
가출 청소년, 가출 동기와 가출 생활 및 비행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해봐야지. 그럼 가출 청소년 애들 몇 명하고 얘기해보면 되겠다, 그죠? 면접.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A는 B하고 달리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그랬지만 미안하지만 너네 둘 다 너무나도 양적 자료야. 그쵸? 자, 질문지는 면접에 비해서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질문지는 면접보다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네요. 뒤에 맞았고. 면접은 질문지에 비해서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야, 얘하고 조사자의 가치가 들어가기 쉬운 게 누구겠어요? 얘겠어요? C지. 크네요. 맞네요. 자, B. 질문지법은 실험이나 면접에 비해서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가 높다.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 지금 이 자료 수집하는 상황이 얼마만큼 통제적이냐, 얼마냐 인위적이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인위적이고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조작되어 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누가 제일 조작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습니까? 실험이 최고지. 그 다음에 질문지고, 면접이 그나마 좀 자유롭고 참여 관찰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거고. 이해가시죠? 몇 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니은 디귿이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015년도 수능 4번 문제였던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갑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설명 골라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갑이 인종차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질문지법으로 조사한 을의 연구, 그러니까 을은 질문지법으로 조사를 했나봐요. 이 동그라미 지역 주민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을 했대요. 이거 잘 생각해보자. 갑이 인종차별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뭘 찾고 있냐면, 을이 이미 했어. 뭘로? 질문지법을 통해서 연구한 거. 그래서 인종차별 안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대요. 그럼 선생님 바로 이 느낌 드는데, 갑은 을의 연구를 뭘로 자료 수집한 거야? 문헌연구법으로 자료 수집을 한 거야. 갑은 을 거를. 맞죠? 자, 그래서 갑은 직접 이 문헌연구법을 한번 쓰고, 그래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호텔과 식당 등에서 인종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상세한 기술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거는 참여 관찰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참여 관찰을 안 썼네요. 직접 가가지고 식당 돌아다녀보면서, 호텔도 돌아다녀보면서 인종 차별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힌트를 하나 더 얻었던 건 뭐냐면, 여기 기술이라고 돼 있죠. 기술. 상세한 기술. 기술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서술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 무미건조하게 내용을 적는다는 느낌으로 보신다고 하면, 기술은요, 그림 그리듯이 쓴다는 표현을 하고 잘 알아두십시오. 영어로 하면 describe인데 묘사하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쓰는 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에서 이미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고, 아예 말이 나와 있잖아. 직접 다니면서 한다고 하니까 참여 관찰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쭉 자신이 연구 대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용히 관찰한 거죠. 피부색에 따라서 다양한 차별적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을의 연구 결과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비교해서 을의 결론에 반론을 제기했대. 을 네가 질문지법 통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인종차별 안 한다 한 거 보고 을은 이 동그라미 지역은 인종차별이 없네요,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내가 이거 참여 관찰 해보니까 엄청 참여 관찰 하던데 하면서 반박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물어본 건 갑의 연구, 옳은 설명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2차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됐냐? 2차 자료 어디서 봤지 우리? 문헌연구에서 봤잖아. 왜냐면 갑은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참여 관찰 시작한 게 아니고, 을이라는 연구자가 질문지법을 사용해서 연구한 이 자료를 갖다가 문헌연구했어요. 그러면 이 질문지법을 통해서 만든 연구는 갑이 만든 연구가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이 만든 연구잖아요. 우리 남이 다른 목적으로 만든 연구를 가져와서 참고하는 거. 이 자료를 몇 차 자료라고 했습니까? 2차 자료라고 했죠. 2차 자료 수집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갑 썼죠.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방법, 참여 관찰이라고 그냥 알려주고 있네. 니은도 맞고요.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이름 보자마자 질문지나 실험 떠올라야 됩니다. 땡.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해.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조작해놓고 구조화해놓고 실험 같은 거 떠올라야 됩니다. 기억니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있어야 이게 지금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알 텐데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2018년 수능 5번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료수집 방법 4가지를 다 내놨어. 아, 머리 아프다. ABCD가 뭐 면실, 질, 참 이 4개 중에 하나겠지. 볼게요.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는 거, 계량화 수치와 분석하는 거 양적 자료인데, 양적 자료는 이 4개 중에 어울리는 거 질문하고 실험밖에 없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질문지하고 실험, 그죠? 계량화된 거 아니야. 우리는 수치화된 게 아니고 면접, 참여 관찰 이 2개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얘네가 A, C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이거 시간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아. 선생님 미리 정답 보고 왔는데요. 이 정답 2번이에요. 가에 들어갈 말을 넣어보면 되는데 보세요. 언어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냐? 그러니까 언어로 해야 돼? 안 돼? 언어로만 해야 되는 거야? 질문지하고 실험 중에 언어로만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질문지는 언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질문지가 되고 실험이 되겠지. 면접하고 참여관찰 중에 언어 들어가야 되는 거 뭐야? 면접은 필수잖아. 그럼 이게 면접이 되고 이게 참여관찰이 되겠지. 그럼 A는 질문지, D는 참여관찰이다.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인 거였어요. 다 넣어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이미 알아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 실험 떠오르면 되고,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 요건인가? 연구 대상자의 응답 꼭 해야 되는 거 뭐 있어? 질문지, 면접, 그죠? 밑에 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보기 힘든, 뭐 한 번도 못 본 내용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선생님이 행노트 정리하면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수능 문제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안타깝지만 선생님 좀 쉬운 문제로만 골라와 봤어요. 이거 어렵게 내면 선생님도 머리 아픈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만나가지고 좀 더 단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 방법 해고는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끝냈고, 몸 건강히 잘 있다가 우리가 20일날 만나냐 못 만나냐는 뭐 이제 내일 결정이 되겠죠.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행노트 정리 계속 열심히 올려주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탁하고 싶은 건 조금씩 더 간격을 좀 두고 여유 있게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